감천사별로 이제 네 개로 나눠서 그 시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뒤에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돌아가보면 4.19의 역사적 시간을 김수영 시대라 할 만큼 그를 4월 혁명과 연동시키는 이유가 있다. 김수영의 모더니즘과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김수영의 문학적 혁명은 1968년 그가 돌연 하직할 때까지 계속됐다. 다른 문인들처럼 예술을 순치시키려는 문학하고는 차별화가 있었다. 그 동향으로 1970년대 이후 시문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 김수영에 대한 조명은 활발하다. 거기에 이제 우리 근대시 100년 사를 뒤에 가서 조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동향으로 1970년대 이후 시문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 김수영에 대한 조명은 활발하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물음이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비롯될까? 살아있는 양심과 정직의 바탕에서 획득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도 구현된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거의 합체의 몸이지요. 부속되지 않는 억압되지 않는 자유가 실현되면 그 안에 둘레의 사랑은 언저리에 스며들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김수영은 자유가 가능하게 되는 조건과 역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조건을 시적 공간에서 성찰했다. 그 경계의 천착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읽겠습니다. 아마도 식민주로서의 왜곡되고 추락된 과거의 시간에 대한 기억, 4.19 혁명의 분출과 좌절, 군부 독재의 성립이 전면에 드러나며 벌어지는 인간의 우약과 소각함을 삶 전체에 체험하며 시가 존재가 되어 바알란성으로 이어진다. 즉 자유가 화두가 된 것이다. 이런 토대로 김수영의 시는 치열한 자기반성과 실천적 자아가 통일된 명징한 텍스트이다. 오늘 우리가 그의 시를 읽으며 스스로 따갑지만 뜨겁게 응시하는 정직한 환한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수영 문학관이 설립되고 김수영 문학회가 결성되면서 김수영 문학 특강이 오늘 3번째이다. 오래오래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가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 김수영의 시를 불러 현재화하고 조명하는 것은 분명 의의가 있다. 우리의 반성과 진정한 진보의 쾌감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김수영 시세계의 어떤 변천을 조금 이제 분기별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명희 선생님이 이거를 논문에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초기시서부터 후기시까지 상당히 이제 대체적으로 시가 어렵죠. 어려운데 초기시는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1945년, 45년 해방 후서부터 49년간의 제1기로 봤어요. 전쟁 나기 전까지. 그 다음에 2기는 53년에서 59년까지를 김수영의 2기로 봤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 50년, 51년, 52년 요 사이는 시가 아예 없어요. 작품이. 그러니까 전쟁통에 거의 전복되고 어떤 시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었지 그 당시에 이게 시로 이제 출생된 그런 작품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1960년에서 61년간의 제3기로 보고 그 다음에 4기는 61년에서 68년에 이제 제4기로 이렇게 보는데 3기하고 이제 4기하고 이제 61년이 이제 이행이 좀 걸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아마 그 5.16 이전까지의 이제 4.19 후에서 5.16 이전까지의 시의 어떤 특징상 편의상 이 김명희 교수에게 나누지 않았나. 굉장히 짧은 시간에 60년에서 61년 5.16 전까지를 3기라고 보고 61년에서 68년
세상 하직 갈 때까지 거기를 이제 4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1기는 이제 그 등단하고 이제 그 수업의 시대라면 2기는 현대성 이제의 관념적 추구기로 볼 수 있고 3기는 혁명적 양양기로 볼 수 있고 4기는 이제 돌아갈 때까지 그 어떤 사회 비판, 풍자와 해탈의 어떤 그 실험적 모색이 이제 가속됐던 그런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나 물론 어떤 평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3기의 양양의 이 뭐 혁명적 양양기였다라는 이 견해를 이 짧은 시간에 산문이 많이 나왔고 시적인 어떤 성취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혁명적 양양기라고 이게 거창하게 이름을 달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또 있는 거를 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20년 동안의 김수영 문학생활의 어떤 이 볼록을 시대별로 조금 봤고 그 시에 어떤 시들이 쓰여졌는가를 이제 그 일기의 시를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45년도에 묘종의 노래라는 이 데뷔작인데 그 시점에 이제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이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45년 이제 해방 후에 작품인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얼핏 봐서는. 근데 제가 이거는 낭독하기가 조금 그래요. 시도 어렵고 짧고 그래서 이 시는 제가 읽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공자의 생활란입니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여기서 장난을 한다. 이게 이제 개정된 그 전집에서는 이게 장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 것들은 옛에서는 이제 스스로 작자, 어려울 남자 이래갖고 장난이라고 여기가 내범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논문대로 보면. 근데 최근 거 이게 보니까 이게 장난으로 이제 수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 제가 장난으로 다시 붙여서 썼고요.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려웠다.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로니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동무여 이제 나는 다루고마 사물과 사물의 승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영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얼핏 봐서 공자의 생활란이며 뭐 수량이 나오고 한도가 나오고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런 시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김수영 씨의 가장 큰 특징이 우연성 개입이에요. 요즘 말은 이제 뭐 낯설게 하기 뭐 이러는데 우연성 개입이 어떤 그분의 어떤 시적 대상을 바라보다가 어떤 의식이 어떤 다른 대상으로 전이가 되면 바로 옮겨가서 그냥 그걸 딱 갖다가 이미지를 놓지 그 중간 과정에 그거를 설명하고 연결시켜주는 장치를 안 쓰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읽다 보면은 이 군더더기 없는 이 시가 상당히 우리한테 그동안의 어떤 감정의 흘림의 시라든가 이런 너무 이게 좀 부드러운 서정시를 보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지적인 이런 시를 보면 굉장히 좀 명료해지고 정신이 드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김수영 씨가 시적 공간에서 관념어를 씁니다. 관념어를 사랑이니 뭐 고독이니 뭐 영혼이니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얼마 전에 그 최동호 교수가 그 김수영 시에서 나타난 그 시어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고독이 뭐 몇 번 나오고 이걸 다 조사해서 뭐 사전을 만들어서 나왔던 걸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거기에 보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차지하는 단어들이 관념적 언어들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러나
시가 끝까지 끌고 가는 방향성은 절대 관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의 시의 뛰어난 힘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시에서 이제 관념적인 언어를 잘못 썼다가는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부터 시가 좀 어디 저 멀리로 가죠. 불편한데 이분의 시는 상당히 관념 워딩을 쓰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는 사실주의에 가깝다. 사실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 정신이 바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물의 어떤 본질을 바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분이 관념어를 쓰면서도 관념의 전체 시가 주는 분위기가 그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왜 그럴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정성이에요. 시에는 사실은 뭐 이미지를 변주를 해야 되고 뭐 리듬도 살아야 되고 등등의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죠. 두 번째도 진정성이고요. 그러면 교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인이 독자를 의식해서 뭐 이렇게 멋을 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이거는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수영 씨의 특징은 이제 그렇다라는 점을 조금 이제 기억하고 이제 시를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눈 감고 이제 흘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좀 피곤하셔도 이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적 주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발산하는 형상을 구하고 싶지만 꽃이 개화돼서 발산하는 형상을 구가하지만 그것도 장난처럼 쉽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국수가 튀어나오죠. 왜 이게 뜬금없는 이 국수라는 이 단어가 나올까? 근데 어떤 일상에서 이 남의 어떤 시를 이렇게 뭐 이렇게 분해하고 해석하는 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뜬금없이 우리 일상에서 별미로 먹는 어떤 그 쉽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국수가 나의 어떤 그 일상의 어떤 하나의 발랄성으로 본인은 거기에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린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어떤 늦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또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어떤 시적 대상에 옮겨갑니다. 바로 보는 동모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상당히 이지적인 시로 이렇게 딱 끌고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바로 보마예요. 바로 보마. 모든 사물의 처음에 본질을 처음에 정확하게 꿰뚫어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왜곡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잘못된 언어가 나오고 잘못된 행위가 나오고 잘못된 노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 바로 본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철학에서도 이 바로 본다라는 이 개념은 많은 측면에서 접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거로 봐요. 이거 정견입니다. 정견. 모든 사물의 본질을 최초에 정확하게 본질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부터 엉킵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계속 꼬여지듯이 바로 볼 때 바른 언어가 나오고 바른 행위가 나오고 그 바른 행위를 지속적으로 훈련할 때 그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처음에 어떤 잘못된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몰입을 해봐야 나중에 그 결과물이 한 방에 괴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보지 못하는 여기 심에서 우리는 굉장히 나중에 아차하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모든 사물에 우리가 어떤 이분법적으로 뭐 깨끗하고 추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의 어떤 그 관념을 입혀서 지 멋대로 이게 생각하는 그거를 굉장히 증오하고 경계했던 시인이에요.
눈에서 나중에 이제 시도 나오지만 그냥 그 생명이면 그냥 생명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자꾸 거기다 더 씌우는 어떤 관념을 입혀는 그리고 거기에서 미웠다 싫었다 미웠다 싫었다 지 마음이 자꾸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떤 현란하게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의 본질, 그 속성을 바로 보라 이런 뜻에서 이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공자의 난이라는 제목에 어떤 연관시켜서 볼 때 바로 본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 어떤 그 공자의 난에 대해서 시 해석을 해놓은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이제 유종호 평론가분의 거를 조금 이용하면서 제가 덧붙였는데 조문도 석사가이다.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인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을 이 김수영 시인이 아침에 도를 보면 죽어도 괜찮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도는 바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진리도 깨우치는 것이고 도가 곧 바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이거를 제목을 공자의 난에 붙이고 바로 본의 개념을 쓴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김수영 시인이 그 당시에 생활난으로서 굉장히 어려울 때 하필이면 생활은 어렵고 비천하지만 생각은 고각에 갔다는 공자의 어떤 이 사상하고 연관시켜서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시를 끌고 간 게 아닌가. 이 해석에 제가 아하 이거 말이 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시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결국에 가서는 여기서 키는 마지막에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는 바로 봄을 놓지 않으마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살리셔서 찬찬히 김수영의 시는 혼자 조용히 어디에 사이드에 가서 뭐 훔쳐보는 건 아니지만 자기 양심대로 생각해보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보면 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고급의 슬픔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감정을 저는 느꼈어요. 단지 미시적인 이 사소한 것들에 취해서 뭐 슬프고 뭐 이게 아니라 큰 것에 이렇게 분해하고 아파하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거시적 어떤 슬픔 좀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씨가 이제 53년 이제 전쟁 때 시는 없었습니다. 전쟁 때 아예 시는 없고 53년에서 59년 사이에 이익이 씨에 썼던 전쟁 치르고 나서 이제 54년도에 쓴 시인데 이 시는 이제 그 52년도에 이제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그 어려운 목고를 치르고 연말에 이제 풀려나서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이 김수영 시인이 한 1년에 걸쳐서 번역 일도 하고 부산에서 이런저런 일을 계속 이제 불안정하게 일을 바꿔가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김연경 여사를 53년에 다시 모셔옵니다. 이제 모셔온다는 말이 좀 그 안에 이제 또 이런저런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모셔온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신 분을 다시 이제 53년 12월에 이제 모시고 와서 성북동의 그 낡은 집에서 가정을 회복하면서 이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전쟁의 그 몸과 마음이 전복되고 아주 피폐해지고 나서 다시 이 이론과 뭐 대단한 이상과 대단한 책과 대단한 철학이 참 무용하구나 하는 인간의 살면서 어떤 일상에 지나가는 가족의 숨소리 어떤 기왓장 한정에 애정을 느끼면서 잔잔한 평화를 느끼는 유일하게 이제 김수영 시인이 아주 이 결 자체가 부드럽고 인간적인 또 이런 그 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예요. 나의 가족 김수영. 고색이 찬연한 우리 집에도 어느덧 물결과 바람이 신선한 기운을 가지고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침이면 눈을 비비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먼지처럼
인색하게 묻혀가지고 들어온 것.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던가. 파도처럼 옆으로 혹은 세대를 가리키는 지층의 단면처럼 억세고도 아름다운 색깔. 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입김이 합치어진 것. 그것은 저 넓은 문창호의 수많은 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겨울바람보다도 나의 눈을 밝게 한다. 조용하고 늠름한 불빛 아래 가족들이 저마다 떠드는 소리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전영을 맡긴 탓인가. 내가 지금 순한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즐기고 있는 서책은 위대한 고대 조각의 사진. 그렇지만 구차한 나의 머리에 성스러운 향수와 우주의 위대감을 담아주는 삽시간의 자극을 나의 가족의 김이 많은 얼굴에 비하여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제각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나 부자연한 곳이 없는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 유순한 가족들이 모여서 죄 없는 말을 주고받는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은 방 안에서 나의 의대의 소재를 생각하고 더듬어보고 짚어보지 않았으면 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에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이것이 사랑이냐?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 이제 거제수용소에서 풀려나서 그 가족에 복귀하면서 이렇게 또 부드러운 시가 나왔습니다. 일상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서책이라는 시어가 본문에 나오죠. 서책. 서책이 뭐예요? 인간들의 다 생각 아닙니까? 생각을 복잡하게 이제 기술의 눈, 또 고원하다고 생각하는 또 별의별 어떤 철학이 저장되어 있는 한 개인의 어떤 사변이 담겨 있는 서책이 무용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야,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상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제 이 시를 쓴 것인데, 어떤 그 전쟁의 와중에 죽음을 넘나드는 혹독한 체험에서 최우선으로 다가오는 절대적 목소리가 가족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의 가족주의는 높은 이상의 정신적 지향이 자초당한 뒤에 오는 운명애적인 느낌을 주는 가족주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수영 시인이 또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로 저거를 좀 켰으면 좋겠네요. 좀 덥네요. 바로 해체를 하죠. 이게 안온한 이 가족주의적인 가족애적인 이 정서에 김수영이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죠. 바로 자기 파괴를 시키죠. 그리고 사실 많은 시에서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 그 반여성주의적인 그런 공격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영이 사실은 이렇게 시에서는 굉장히 심센 어떤 정신의 강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또 남성 입장에서 변변치 않은 또 안정되지 못한 어떤 그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어떤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뭐 폄하하는 듯한 그런 언어도 많이 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그 매저키즘적인 어떤 자의식이 오히려 거기 오버에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제 그분의 시를 보면 이런 이 부드러운 시가
더 이 시기 지나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김수영 씨의 단편적이지만 한 시기에 한 블록의 시를 한 15편 이상은 우리가 읽고 스타디하면서 그 시대별로 그 어떤 풍이 어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막대기로 한두 편 보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예. 그다음에는 제가 다 아는 시를 제가 골랐는데 제2기 시에 이제 56년도에 쓴 시입니다. 이 이제 눈이라는 시는 교과서에도 나왔고 이제 김수영 시인이 제1회 시인협회상 받을 만큼의 그때의 문단에서 이제 인정도 받았고 굉장히 심이 있고 어떤 아주 이렇게 결기가 보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시어의 어떤 술사가 다 했던 뭐 하자 어떤 행위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눈 김수영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우리가 억압된 눈 가리고 있고 입을 닫고 있는 그런 거를 좀 옳은 말을 해라. 그래서 왜 눈더러 보라고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하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눈의 상징을 굉장히 깨끗하고 맑디 맑은 이렇게 어떤 순결하고 고요한 어떤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눈이 하나의 그 전후를 생각하면은 녹고 나면 또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러고 다만 그 당시에 보여지는 눈이라는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얼려붙듯이 고가게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기침을 하라. 목구멍에 걸려있는 이 어떤 말하지 못하는 이 억압된 답답함 이런 거를 눈더러 보라고 오히려 보라는 듯이 뱉어내자. 그러면서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 어조가 이렇게 살아있다, 뱉자. 근데 특히 젊은 시인들한테 이렇게 청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반이 시인이라고 하고 수필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소 섞인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 사실 봐야죠. 현상 자체는. 근데 이 시적 공간에서만큼은 모든 게 극복돼야 돼요. 김수영도 그랬어요. 어디에 보면 내가 극복되지 않은 게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다. 그 얘기는 죽음의 그 두려움이나 죽음의 문제 그 빼고는 나머지는 시적 공간에서 자기는 다 극복됐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젊은 시인들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가의 법이 있고 또 국가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놓은 이제 우리 어문 규정이 있지만 그게 다른 글에서는 다 그거 맞추지 않으면 이거
싹싹 다 그어버리죠. 이건 뭐 글의 기본이 아니라고. 안 되죠. 어디서 마침표 문장이 끝나는데 마침표를 생략하고 다 붙여 쓰고 형용사 동사 붙여 쓰고 이걸 어디서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적 공간에서는 이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시적 공간에서 시인은 정신의 자유로움과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암묵적으로 허용이 된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이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이런 거를 뭘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할 게 아니라 해야죠.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은 딱 집어서 딱 집어서 젊은 시인들로부터 하라는 어떤 그 행위의 방점을 찍는 이제 그런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김수영 씨는 아주 관념을 굉장히 증오했던 그런 시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푸른 하늘도 이 시도 거의 문인이 아니라도 때때로 우리가 4월이 되면 4월에 관련된 칼럼들 이런저런 기사에 이 시를 다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의 어떤 분기점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가 분출되고 하면서 그 시점에 쭉 이어서 어떤 우리 문단의 어떤 그 방향성 같은 거, 어떤 진보 시인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추종하고 열광했던 그런 어떤 시적 배경을 이 시에서 한번 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 아는 시지만 푸른 하늘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김수영.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 시도 굳이 이렇게 시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시이고 그렇죠. 1960년 6월 15일에 정확하게 쓰인 이 시에는 사실 그 당대에 지금은 조금 많이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한테나 거론되지만은 이제 신동엽 시인도 이제 껍데기는 가라 이 시도 이제 같이 김수영 시만큼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쌍두로 많이 우리가 애송했던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했던 고귀한 희생과 의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김수영의 시가 이제 생각이 잘 나타나는 그런 시지요. 이제 조금 여기서 제가 부연해서 들어가면 김수영의 이제 시문학이 터져 나오던 당대의 시점을 조금 들어가 보면 6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 다 알다시피 어떤 실존주의와 모더니즘의 경향이 혼재하면서 시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때 이제 대척점에서 동시대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시 안에 반영하고 현실타계의 의지를 노래한 시인이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김수영 시인이고 이제 신동엽 시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했던 신동문, 박봉호, 조태일, 황명걸 등이 이제 그 목록에 이제 드는 인물입니다. 그 열기로 1970년대, 70년대도 이제 정윤종이라든가 황동규, 황지호 시인들이 이제 사회 참여 시를 많이 썼죠. 그러면서 그 후속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그걸 영향을 받고 이제 80년대에 이제 민중서정시다 해갖고 이제 이제 김사인이라든가 백무상, 이성도 약간의 이제 결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낮은 자리에 정말 민중들의 민초들의 어떤 그 삶의 그 어려운 다 노출된 삶,
아주 거의 길바닥 수준에서 노출된 민중들의 삶을 어떤 시선 속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썼던 이제 민중 서정시로 1980년대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는데 한 100년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20년대 이제 그 사회주의적 진보 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 문학이 이제 좀 이렇게 한참 떠 있었죠. 근데 이제 노동 문학이라는 게 사실 노동 현장에서 읊기만 했지 기록으로 이렇게 잘 정치하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30년 초에 이제 소멸되고 서서히 이제 모더니즘, 리얼리즘이 이제 이렇게 혼재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 현실을 도피해서 먼 이상의 어떤 심미적인 뭐 이제 김현성 시인이라든가 김춘수 시인들의 물론 시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들이지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심미적인 어떤 현실에서 드러놓고 바로 이게 직방으로 이제 쏘는 이게 김수영 시하고는 결이 다르게 우리가 어떤 추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면서 잠시 휴식하는 수준의 그런 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수영 시인은 굉장히 그거를 견제하고 아주 저걸 동조를 안 했죠. 끝까지 어떤 사회 현실에서 어떤 분석하고 타개하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전망을 시 속에서 끊임없이 68년 돌아갈 때까지 그를 놓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68년 그렇게 후련히 돌아가고 나서도 우리가 그렇게 애정을 갖고 때때로 그리워하고 어떤 민주화가 후퇴화되고 뭔가가 지금 어색해지는 어떤 그 시점일수록 김수영 사상이 더 그립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시를 낭송하면서 그 시절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일제의 경험과 또 전쟁을 또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없고 그 역사 속으로 또 한동안 또 어떤 권력이 휘저어서 쓴 어떤 그 오류의 어떤 역사물을 보면서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또 대학 다니고 이러면서 조금씩 눈 뜨고 근래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김수영이라는 문학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김수영의 그 어떤 시민 사회 운동이 이제 어떤 민주화로 가는데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후속으로 계속 뭐 유사한 뭐 80년대 같은 경우에 박노해 시인 이제 노동시를 썼던 이제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평자들의 해석은 뭐 이런저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그 영향권에서 우리는 또 시를 썼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이제 미래파 뭐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뭐 생태시 어떤 젠더의 문제를 건드리는 이제 시풍까지 이제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이제 그 미래파 시인에 대해서 우리 기성 시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김경주 시인이라든가 신보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좋아합니다. 시도 사서 시도 보고 하는데 김경주 시인이 이제 젊은 시인으로서는 김수영 문학상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뭐 이해 안 되고 뭔가 좀 그렇다고 해서 불편해할 일도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요새는 먼 시대에 또 이제 평가는 또 달라질 것이고 지금 뭔가 이렇게 뜰 때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항상 어떤 권력, 힘이 있는 사람들의 기성시인들이 계속 그거를 뭐 이러고 저러고 평을 하면 그 풍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시대는. 그래서 이거는 또 미래에 돌려서 나중에 어떤 미래의 평자들의 또 몫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이제 제가 빨리빨리 제가 서둘러서 나머지 이제 두 편의 시가 남았는데요. 이제 그 61년에서 68년 마지막에 이제 사기에 해당되는 시인데 61년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시편이 나왔고 이 사기에 들어있는 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꽃 뭐 1, 2, 3, 또 꽃잎 1, 2, 3도 참 좋은 시들이에요. 좋은 시. 네. 이게 오늘 제가 사랑의 변주곡하고 풀이 아닌 제가 성이라는 시를 선택하는 거는 제가 좀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 시를 만나고 참 그 어떤 그 의식에 깨어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가, 이 각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조를 했기 때문에 성이라는 시를 제가 골랐고, 이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이 시는 박수근 그림의 색조 약간 회색풍이지만 회색 자체에 있지 않고, 그래서 회색이 멋진 색이에요. 그레이 칼라가 회색 자체에 있지 않고 회색 속에 숨어있는 웅얼웅얼 뭔가 거기서 변화되어 나올 듯한 푸릇한 싹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변주곡, 이거는 어디 시골길에 한적한 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길에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한 소절 시를 듣는다면 이 시가 너무너무 어떤 진짜 고급의 슬픔을 느끼면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시가 도입 부분에 참 아름답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떤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시인데, 4.19 혁명의 잠깐의 어떤 혁명의 어떤 분출됐던 그 열광도 좌절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랑과 자유도 잠깐 멈춰있지만, 멈춰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간단도 사랑이다. 이건 굉장히 그 대단한 말이에요. 간단도 사랑이라. 끊어짐도 사랑이다. 잠시 끊어짐도 사랑이다. 간단이라는 말이 이제 그 한자 표기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아들아, 지금 이 어떤 그 움츠려들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혁신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머지않아 너희 아들의 세대에 사랑은 올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굉장히 어떤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이 굉장히 좀 고급의 슬픔이에요. 내 개인적인 어떤 내 치에서의 그 밀려오는 그 슬픔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사랑의 변주곡, 김수영.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제갈거리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 3월을 바라보는 마른 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쪽의 쪽빛 산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도야지 우리 밥새끼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 이제 가시밭 덩굴장미에 기나긴 가시가지, 가지도 사랑이다.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어닥치느냐.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절도는 열렬하다. 간단도 사랑.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심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죽음 같은 암흑 속을 고양이의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처럼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눈을 떴다 감는 기술, 불란서 혁명의 기술. 최근
우리들이 4.19에서 배운 기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복사 씨와 살구 씨와 국감 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요,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 놓은 폭풍의 간악한 신념이요,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다. 신념보다도 더 큰 내가 묻혀 사는 사랑의 위대한 도시에 비하면 너는 개미이냐. 아들아, 너에게 광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율리오의 종언의 날에,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에, 미 대륙에서 석유가 고갈되는 날에,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 새겨둘 말을 너는 도시의 피로에서 배울 거다.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거다. 복사 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거다. 복사 씨와 살구 씨가 한 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에 그릇된 명상이 아닐 거다.